안녕하세요. 저는 장인호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런데 사람이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묻혀버리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죠. 토스트 한 장에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아침 식탁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항상 같은 코스죠. 연못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주로 옛날 문학 작품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과 함께 읽던 그런 책들 말입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입니다. 가끔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 같은 것이었죠. 점심은 집에서 혼자 해결합니다. 간단한 라면이나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예전엔 반찬 종류가 10개는 넘었는데 이젠 김치 하나면 배부르다고 느낍니다. 오후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죠. 클래식을 좋아해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자주 틀어놓곤 했습니다. 조용한 선율이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워줄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장으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그리워졌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이게 나름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새로 개설된다는 내용이었죠. 예전부터 붓글씨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였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말순 씨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말순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기본적인 붙잡는 법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하며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옆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바로 아까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해요. 혹시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은 해봤습니다. 독학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68세였고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말순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루는 왠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단 몇 시간의 만남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에요. 12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예 수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조금 설렜거든요. 말순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말순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어머, 인호 씨, 벌써 오셨네요. 일찍 와서 연습 좀 하려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수업 전후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예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어요. 말순 씨는 정말 밝고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순 씨와의 만남이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서예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저녁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정말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이었죠. 빗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날엔 특히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말순 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어깨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어머, 말순 씨, 이 비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호 씨, 안녕하세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방금 먹었는데요.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말순 씨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현관에서 우산을 털고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죠? 제가 국수 좀 끓여왔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제가 이미 먹었다고 했잖아요. 라면 드셨죠? 냄새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밥이 아니에요. 말순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진짜 칼국수가 들어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말순 씨가 부엌에서 부산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릇을 꺼내고 국수를 다시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12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제 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말이에요. 창밖에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묘하게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자, 다 됐어요. 말순 씨가 뜨거운 칼국수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면발도 쫄깃해 보이고 국물에서 나는 향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드셨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라면은 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저녁이네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은 맛이 났거든요. 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멸치 육수를 우려서 끓인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정성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국수를 먹고 있으니 마음이 참 평온해졌습니다. 인호 씨, 혼자 지내시는 게 많이 외로우시죠?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그런가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순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특히 밤이 힘들었죠. 말순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더군요. 빚도 많이 생겼고 그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들 철민이가 도와주긴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집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죠? 네,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암 투병을 3년 정도 했거든요. 말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의사들도 희망적이라고 했고요. 힘드셨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간병하느라 교장직도 일찍 그만뒀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던 날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마지막엔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말순 씨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만 혼자 남겨놨을까 원망도 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픈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옆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죠? 네,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 말 들으면 화도 났는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국수를 다 먹고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인호 씨는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랑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말순 씨는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고 보니 말순 씨가 이렇게 국수를 끓여서 와준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나 싶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처음보다 가늘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가셔야겠네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오래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말순 씨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죠. 친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니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말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친구니까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순 씨가 닦고 제가 헹구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작은 일상도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을 때 말순 씨가 집에 가셨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저녁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말순 씨가 떠나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은은한 국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이 더 이상 적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나누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12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말순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와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12년 동안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생겨난 따뜻함이었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했어요. 말순 씨는 그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왔어요.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이었죠. 해운대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순 씨가 여보, 우리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상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른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말순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7시에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말순 씨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모든 소리가 새벽 조용함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말순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국, 반찬 5가지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해요. 하루 종일 힘이 나거든요. 말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원래 아침을 간단히 먹는 편이었어요. 토스트 한 장이나 시리얼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며칠 지나니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말순 씨가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저녁 시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8시쯤 간단히 저녁을 먹고 9시부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주로 다큐멘터리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말순 씨는 드라마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8시에 하는 일일 드라마를 빠뜨리지 않고 보셨어요. 여보, 오늘 드라마 봐도 될까요? 처음엔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신혼인데 그 정도야 양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조금씩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야구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야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한국 시리즈 같은 중요한 경기는 꼭 봤어요. 여보, 오늘 야구 결승전이 있어요. 꼭 봐야 하는 경기거든요. 아이고, 무슨 야구예요? 오늘 드라마 마지막 회라고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드라마보다 야구를 우선한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그럼 드라마는 다시 보기로 봐도 되잖아요. 다시 보기가 어디 똑같아요. 실시간으로 봐야 맛이 있는 거죠.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다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안방에서 작은 텔레비전으로 볼게요. 결국 제가 먼저 양보했습니다. 안방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봤어요. 화질도 좋지 않고 소리도 작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맞춰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26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순 씨는 너무 덥다며 22도로 낮추시더군요. 여보, 너무 춥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시원해요. 음식 취향도 달랐습니다. 저는 짜지 않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말순 씨가 하는 요리는 제게는 조금 짰어요. 하지만 매번 간을 맞춰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죠. 주말 아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만큼은 늦잠을 자고 싶었어요. 평일에 일찍 일어나느라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말순 씨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말인데 좀 쉬셔도 되는데요. 몸의 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말순 씨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점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상의하고 맞춰가야 했어요. 특히 음악 듣는 시간이 줄어든 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저녁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 드라마 소리가 안 들려요. 결국 헤드폰을 사서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헤드폰을 써야 한다는 게 묘하게 서글펐어요. 잠자리에서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편이었어요.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자는 게 좋았는데 텔레비전 소리와 빛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맞는 걸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순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씨와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주말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약속한 사람 없는데. 말순 씨가 문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 철민아. 왜 연락도 안 하고 와? 엄마, 안녕하세요.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현관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말순 씨의 아들 철민이가 온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철민이는 4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약간 살이 찐 편이었어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철민아. 어서 와.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죠. 엄마, 차 한 잔만 주세요. 목이 말라서요. 철민이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앉는 모습이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 씨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철민아, 점심은 먹었어? 엄마가 뭐 해줄까? 아니에요. 차만 주세요. 하지만 말순 씨는 이미 냉장고를 열어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해줄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밖에서 사 먹은 거보다 집밥이 낫잖아.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말순 씨는 이미 라면 봉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 게 정말 기뻐 보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철민이와 둘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바쁘긴 한데. 철민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는 말순 씨가 부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 계란 푸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실은 철민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뭐야, 철민아? 부엌에서 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어요. 얼마나 필요해? 많지 않아요. 50만 원 정도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철민이도 그렇고 별다른 말 없이 들어주는 말순 씨도 의외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말순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들을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것도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자, 철민아, 라면 다 됐어. 말순 씨가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올려서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순 씨가 저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엄마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철민이는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옆에 앉아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엄마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아까 먹었어. 철민이가 많이 먹어.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자지간의 정겨운 모습이긴 했지만 왠지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말순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철민이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다시 둘이 앉게 되었죠. 아버님도 힘드시죠? 엄마랑 살기 시작하시면서.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뭐가?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텐데요. 철민이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저를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말순 씨는 좋은 분이야.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엄마는 자기 방식이 확실하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입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말순 씨가 부엌에서 나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철민아, 이거 가져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철민이는 돈을 받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힘들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엄마. 철민이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 씨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철민이에게는 당연히 도움을 주는 말순 씨를 보면서 저와는 다른 온도차를 느꼈거든요. 물론 친아들과 새남편이 다른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서글펐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서 든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과연 제가 이 가정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남남으로 남을까? 그런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 미숙이와 손자 준호가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12년 만에 제대로 된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말순 씨도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갈비찜과 전을 준비하더군요. 제 가족을 위해서도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미숙이와 준호가 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새 가족의 첫 번째 명절인데 제대로 해야죠. 설날 아침 미숙이와 준호가 일찍 왔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세배해.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살 준호가 정중하게 세배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12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설날 풍경이었죠.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숙이는 말순 씨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미숙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준호야, 할머니한테도 세배해. 준호는 잠깐 주저하더니 말순 씨에게도 세배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할아버지에게 할 때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 씨의 자녀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철민이와 말순 씨의 딸 선영이까지 와서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렸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영아, 철민아, 어서 와. 말순 씨의 목소리가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제 가족에게 할 때와는 다른 온도였어요. 식탁이 차려지자 자연스럽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순 씨가 상석에 앉고 양쪽으로 철민이와 선영이가 앉았어요. 저와 미숙이, 준호는 맞은편에 앉게 되었죠. 자, 모두 갈비찜부터 드세요. 말순 씨가 갈비찜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눈에 띄었어요. 먼저 선영이 접시에 가장 좋은 부위를 올려주고 그 다음 철민이에게 주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부위지? 와, 엄마가 기억하고 계셨네요. 철민아, 너도 많이 먹어. 엄마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야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좋은 부위는 다 나간 뒤였죠. 여보도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숙이에게는 그보다 작은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호 접시에는 정말 작은 끝자락 하나만 올려주셨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해준 갈비찜 맛있게 먹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이 죽어 보였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것 좀 나눠 먹자. 제가 제 접시에서 조금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드세요. 준호는 착하게 거절했지만 눈빛이 아쉬워 보였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계속 자신의 자녀들만 챙기셨어요. 국을 더 떠주거나 김치를 덜어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것도 모두 철민이와 선영이 위주였죠. 아버지, 물 더 드릴까요? 미숙이가 제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서글펐을까요? 선영아, 회사는 어때? 요즘 바빠 죽겠어요, 엄마. 그래도 건강 챙겨가면서 해. 몸이 제일 중요해. 말순 씨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으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재밌어? 선영이가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대화가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준호야. 할머니가 저 싫어하나 봐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미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철민이와 선영이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삼촌이랑 이모만 좋아해요. 준호의 순수한 말이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느낀 그대로를 말한 거였어요. 준호야,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말순 씨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준호야, 할아버지랑 산책하러 갈까? 네, 좋아요. 저는 준호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준호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설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말순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게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인호야, 오랜만에 동료들 모임 어때? 교직 시절 동료였던 박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받는 모임 제안이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언제 모이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내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주저없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직 동료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여보, 토요일 저녁에 동료들과 모임이 있어요. 또 나가시는 거예요? 말순 씨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요. 퇴직 후 처음이에요. 그럼 몇 시까지 계실 거예요? 9시 정도면 들어올 것 같아요. 말순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인 만남을 갖는 거였거든요.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5분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인호, 정말 오랜만이다. 박 선생님, 건강하게 지내셨네요. 김 선생님도 오셨구나.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습니다. 교직에서 함께 고생했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인호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어때? 그냥 그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죠. 부러워라. 우리는 아직도 호라비 신세인데.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건배하자. 오랜만에 만난 김에. 건배. 모두들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야, 교장 시절 기억나? 학생들 앞에서 훈화 말씀하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아, 그때는 정말 젊었죠.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보람이었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교직 시절의 추억들, 각자의 근황, 건강 이야기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 서예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그냥 소소하게 지내요. 좋겠다. 우리도 뭔가 취미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마지막이었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장인호 씨 계신가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순 씨의 목소리였거든요. 저기. 동료 중 한 분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말순 씨가 식당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저분이 부인이신가? 네. 그런데 왜? 말순 씨가 우리 테이블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여보, 왜 여기까지? 가족 두고 혼자 여기서 신나게 노네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여보, 목소리 좀. 9시에 들어온다더니 벌써 10시가 다 됐잖아요. 시계를 보니 정말 9시 50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으셨나 봐요. 말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약속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과.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동료들에게 급하게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인호야,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만나자.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왜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미안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전화라도 했어야죠. 그러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50분 늦은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했나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외로움을 달래려고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교직 시절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날의 일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식당에서의 망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서예 수업 있는 날 아니에요? 아, 그냥 쉴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서예 수업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말순 씨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가기 싫어졌어요. 붓을 잡아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거든요. 책 읽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했는데 이제는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됐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책만 보고 계세요? 좀 나와서 이야기라도 해요. 아, 네. 알겠어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점점 듣기 싫어졌어요. 음악이 주던 위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철민이가 또 힘들어해요. 또요? 이번엔 좀 큰 금액이에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필요해요?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이라니. 제 한 달 연금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말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죄송한데 연금 통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철민이 일이 급해서요. 곧 갚을 거니까 잠깐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연금까지 철민이 빚에 사용하자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여보. 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결국 저는 연금 통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평소에 사던 좋은 차도 못 마시게 되었고 가끔 사던 좋은 책도 포기해야 했어요. 여보, 이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아껴 써야죠. 외식도 줄이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철민이의 빚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왜? 아버지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요. 미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가? 예전엔 항상 책을 읽으시고 음악도 들으셨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미숙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항상 펼쳐져 있던 책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수가 아버지는 괜찮아. 정말요? 준호도 할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준호까지 알아차렸다니.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돈 문제 있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뭔가 위축되신 것 같아서요. 미숙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힘드시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수가, 아버지,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계시는 게 나았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과 애틋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평생 교장님으로 존경받으며 사셨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셔야 해요? 미수가 그런 말하지 마. 아니에요. 아버지는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누구 눈치 보면서 살 뿐이 아니라고요. 딸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딸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미수가, 예전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항상 책을 읽으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 말이에요. 미숙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미숙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정말 괜찮으시다면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미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제 연금은 철민이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딸마저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교장 선생님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눈치만 보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숙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버지,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계시는 게 나았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말순 씨는 이미 잠든 상태였죠.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말순 씨를 만났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서예 수업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비 오는 날 칼국수를 끓여서 가져왔던 따뜻함,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누며 위로받았던 그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간 갈등들, 철민이 때문에 느껴야 했던 소외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당에서 당했던 공개적인 망신까지. 제가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동반자,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12년 동안 저는 외로움과 싸워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는 질이 달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었거든요.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제 연금 통장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철민이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좋아하던 책들도 더 이상 사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헤드폰으로만 들어야 했고 서예 수업도 그만뒀어요. 제가 제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딸과의 관계였어요. 미숙이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딸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적어도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누구에게 혼날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의 외로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아가는 것과 용기를 내서 다시 혼자 사는 것. 이대로 산다면 계속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거예요. 제 의견은 묵살되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혼자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73세인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끔찍한 외로움을 다시 견딜 수 있을까요? 말순 씨에게 이혼을 제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큰 소동이 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초라하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며 밤을 새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12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더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책도 사고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겠죠. 딸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테고요.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리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참고 혼자 사는 것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함께 사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일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